네, 유력 대권 후보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뉴욕을 출발해 오늘 오후에 귀국합니다. 정치권은 반 전 총장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두화 전 새누리당 의원, 강석진 전 서울신문 편집국장과 함께 정치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드디어 이제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오늘 오후 5시로 예정이 돼 있네요. 인천공항을 통해서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귀국하자마자 이제 첫 번째 메시지가 가장 좀 중요한 의미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두 분께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인지 예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두화 변호사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저 들어오기 전에 국장님하고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아무래도 뭐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시작하긴 부담스러운 면도 있으니까 귀국 인사를 하는 그런 자리가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도훈 전 대변인이죠, 지금 그죠? 네네. 이도훈 대변인이 하신 말씀에 유추해서 보자면 뭐 국민 화합이나 국가 통합, 그러니까 국가 원로와 같은 자격이죠. 그러니까 그런 주요 메시지를 보내고 그리고 또 귀국 인사 겸 유엔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본인의 어떤 정체성이라 그러나 본인의 이제 자랑거리기도 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고도 포함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메시지 자체는 길지 않을 텐데 이 메시지보다도 더 주목을 받는 거는 사실 벌써 검증대에 올랐기 때문에 기자분들이 어떤 질문을 하실지가 더 힘들고 그 답변에 더 지금 신경을 쓰면서 네. 태평양을 날아오고 있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강 부장님의 해석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영화관에 들어가면 네, 깜깜한데 들어가자마자 뛰어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더듬더듬 신중하게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반기문 총장께서 뭐 익히 국내 정치에 대해서 보고를 많이 받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좀 정말 깜깜한 영화관에 지금 들어오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처음에 슬로우 스타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도 예상이 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 통합 또는 화합 이런 걸 갖다 메시지를 내놓겠다 이렇게 대변인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렵습니까? 경제, 탄핵 문제, 개헌 개혁에 관한 문제, 뭐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지금 잠복 또는 현재화돼 있고요. 그렇죠.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저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반기문 총장께서 이제 국민 화합이나 통합 이야기만 하시게 되면 국민들은 조금 부족한 느낌을 갖게 될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반기문 총장 쪽에서는 뭐 며칠 간격으로 또는 뭐 사람들을 좀 만난 다음에 그 메시지를 내놓으려고 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첫 술에 배가 부를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설 연휴 전까지는 이렇게 기존 정치권과 거리를 좀 두고 출마 선언 시기나 아니면 창당 계획 뭐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좀 미룰 것이라는 전망들이 있던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반기문 전 총장의 이제 장점 중에 하나가 사실은 널리 알려진 인지도를 갖고 있고 사실 위인전 주인공이기도 하고 예. 교과서에도 나오고 이런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인지도가 있지만 그렇지만 정치에 있어서는 국내 정치에 있어서는 신인이나 다름없고 이제 책임질 영역이 별로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 소프트 랜딩 연착륙을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상황을 좀 파악할 필요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또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서 소통이나 행보를 하면서 얻은 정보를 통해서 어떻게 내가 이제 메시지와 비전 그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걸 알릴 필요가 있냐 이런 거를 좀 점점 천천히 하게 되지 않을까. 너무 급격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정치권의 때가 덜 묻은 모습 그런 부분도 좀 유지하고 싶을 테니까요. 네. 그래서 설 연휴 전까지 밥상 민심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추석 설 명절 밥상 민심이 되게 중요하니까 그때까지는 그런 이미지를 좀 유지하고 싶어 하시지 않을까. 그리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국내 정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또 아마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겁니다. 정치권 인사하고는 거리를 두겠다고 하시지만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만나서 많은 얘기를 듣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정치 행보죠. 네. 그런 행보를 보이실 것 같습니다. 강 부장님도 동의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밥상 민심에 오르기, 그러니까 설 구정 전까지는 어떤 대권에 관련된 행보라든지 이런 언급을 좀 자제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 아마 반기문 총장 쪽에서도 최순실 사태 이전과 이후에 전략을 갖다 완전히 바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최순실 사태 이전이었다고 한다면 어차피 여당권
예. 새누리당 쪽에 주자로 이제 가는데 모양만 어떻게 좀 좋게 할 것이냐 뭐 그런 정도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새누리당에 간다는 거는 사실 뭐 호랑이 입에 머리 집어넣는 것 비슷하다고 할 만큼 위험한 도박이죠. 예. 그리고 나면 지금 나와 있는 바른정당은 아직 좀 충분히 성숙된 정당처럼 보이질 않고요. 그렇다고 보면 반기문 총장이 행보가 굉장히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불가피하게 반기문 총장이 선택이기도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서 반기문 총장이 당분간은 기존 정당과 거리를 둔 채 행보를 해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일단 이제 가장 궁금해지는 게 네. 입국하게 되면 네. 이제 주변에 어떤 공세들이 이어질 거, 특히 문재인 대표 측에서의 공세도 그렇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박연차 태공실업 회장으로부터 네, 23만 달러 받은 거에 대해서 이 부분을 놓고 좀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 게 왜 적극적 대응을 하지 않았느냐. 네. 사실이 아니라면 네. 바로 고소를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언론중재위에만 제소했기 때문에 이게 뭔가 좀 석연찮은 구석이 있어서 네. 바로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대응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마 언론중재위 제소하는 것 이상으로 대응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사실 언론사를 상대로 해서 법원에 바로 제소하고 그러는 경우는 많지는 않으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도 보면 그 반기문 총장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음해성 보도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갖다 강하게 이제 앞으로 보이겠다 이렇게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네. 그러나 지금 23만 불 그거는 굉장히 아킬레스건 아닙니까? 왜냐하면 분명히 부인을 하고 있지만 받았을 개연성이 있는 걸로 보통 사람들이 의심을 할 만한 이야기들은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당시 중수부장이었던 이인규 변호사, 지금은 변호사죠. 그분이 뭐 어떤 자리에서 웃긴다, 돈 받은 사실이 드러날 텐데 왜 저러지? 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게 전문 형태로 나온 것도 있고요. 네. 물론 그 뒤에는 이제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이인규 부장이 이제 부인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다음에 검찰에 이미 진술이나 박연차 씨가 건넨 돈 준 사람 명단 메모 이런 것들이 전달돼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저로서는 뭐 진위 판단을 갖다가 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반기문 총장 쪽에서도 이 문제를 갖다가 뭐 세게 한다고 그래서 무조건 되고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확신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건 신중하게 대응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어제 미국발 뉴스에서 동생과 조카가 뇌물 혐의로 기소가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뭐 공교롭게도 기소 시점이 유엔 사무총장직에서 물러난 직후라고 하던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나요? 사실 이 부분은 미국에서 이제 기소를 하고 재판을 받는 과정, 이제 그 과정을 살펴봐야 될 겁니다. 근데 아마 그 유엔 사무총장이 사실 지금 아시안이 지금 그러니까 대한민국, 한국에서 배출된 동북아시아에서 배출된 유엔 사무총장이 있는 상태에서 뉴욕에서 기소를 하는 것도 조금은 부담이 됐을 겁니다. 아무래도 미국 검찰은 정치적으로 뭐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 좀 자유로운 면은 있지만 사무총장이 뉴욕에 있는 상태에서 기소하는 건 부담스러워서 그 이후에 바로 그만두는 시점에 기소를 한 것 같은데요. 만약에 반기문 총장이 관여한 게 있었다면 그거는 기소를 하면서 뭐 이 부분이 밝혀지거나 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관여한 게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거 아니냐, 가능성이 좀 희박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앞으로 살펴봐야 되겠지만 사실 반기문 총장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박연차 그 태광실업 회장 23만 불 수수설 그리고 이 동생과 조카가 뉴욕서 뇌물 혐의 기소 이런 사건과 관련해서는요. 어떻게 대응하느냐, 국민들한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아주 중요한 시험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모든 그 대통령이 그 어떤 친인척 비리가 일정 부분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그런 의혹이 있어서 뭐 탄핵까지 그 친척은 아니지만 친인척은 아니지만 친지와 관련된 이런 문제가 있어서 탄핵까지 이렇게 된 건데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사실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혹독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반기문 총장은 청문회도 거치지 않았죠. 그땐 청문회 제도가 없었으니까 네. 장관을 할 때 청문회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반기문 총장의 가장 그
큰 과제는 이 검증을 거쳐내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빅텐트를 쳐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사람을 얼마나 모으느냐, 세를 불리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검증을 얼마나 거치느냐. 가장 강력한 후보인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문재인 전 대표는 한 번 대선 후보가 돼서 검증을 거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큰 과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반 전 총장이 귀국한 후에 바로 이제 직후에 동선도 좀 파악을 해봐야 될 텐데요. 오늘 보니까 귀국길에 좀 시민들과 교감하기 위해서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역까지 와서 여기서 수용차를 타고 이제 사당동에서 자택으로 간다고 하고요. 또 내일은 또 보니까 국립현충원 참배하고 모레는 고향에 또 방문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런 동선은 뭐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그 공항철도 이야기는 뭐 승용차로 이동한다는 보도도 일부 네, 일단 네. 그건 이제 나오고, 귀국해봐야 알겠지만 그런 얘기 나오고 있어서. 나오겠죠. 근데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는 좀 낮은 자세, 그다음에 좀 평범하게 그리고 좀 튀지 않게 이렇게 저 동선을 갖다 기본적으로 잡고 있는 것 같고요. 그게 이제 눈에 하나 띄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현충원 방문 뭐 이런 걸 쭉 산부요인도 만난다고 하고 뭐 이런 걸로 봐서는 유엔 사무총장으로서의 귀국에 따른 프리미엄은 충분히 누리려고 하시는 것 같고요. 예. 두 가지를 갖다가 이제 약간 형식은 좀 낮추되 실질 내용은 그 프리미엄을 갖다 충분히 활용을 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은 게 아닌가. 다만 아직 지금 반기문 총장은 우리 이 변호사님이 그 검증을 좀 제대로 안 거쳤다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거 플러스 또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반기문 총장은 유엔 사무총장으로서는 10년을 하셨지만 대중정치인으로서는 훈련이 잘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미지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동선을 잡은 걸 보면 대중 정치인다운 동선이라기보다는 그 이전 단계 좀 조심스러운 단계에서 이렇게 진입해 들어가는 모습으로 약간 초보 단계인 겁니까? 네, 좀 그렇게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10년 동안 유엔 사무총장직을 했기 때문에 정치적 감각과 리더십이 있을 것이다. 이런 예상들도 나오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정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뭐 반정 총장의 정치적 영향이 얼마나 될까 의문스러워하는 네.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이제 반기문 총장이 뭐 어떤 비전과 어떤 그 미래에 대한 어떤 생각을 보여주느냐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 감각이라고 할 때는 그 유엔이라고 하는 데는 정말 복잡한 세계 기구거든요. 예. 그래서 세계 기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마 유엔 사무총장을 10년 하면서 일정 부분 거기에도 이제 그 팔러틱스가 있으니까 그 자체에 유엔의 그 자체 내부의 그 정치라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그걸 거치면서 얻은 정치적 감각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이게 대한민국 정치에 있어서는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이 부분은 앞으로 과제로 있을 거고요. 근데 사실 이코노미스트나 아니면 영미 언론들이 사실 반기문 총장의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역할에 대해서는 혹평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네. 이코노미스트가 2017 세계 전망 이러면서 대한민국이 각성하고 또 그 야권 후보들이 분열이 돼서 반기문 전 총장이 대선 대통령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전망도 내놓고 있어서요. 이거는 외신에서 평가하는 거죠. 근데 우리 내부에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치적 검증을 거치면서 정치적 리더십을 보여주고 이런 과제가 있는 건데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저희가 이렇게 여기에서 바로 말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덧붙여서 이제 예. 하나만 말씀드리면 유엔 사무총장이 반기문 총장 앞전에도 다른 나라 분들도 그렇게 물러나실 때 좋은 평을 받으신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네. 왜냐하면 그 호랑이 같은 상임이사국 5개국하고 다 일일이 맞춰가면서 뭐를 해야 되는데 미국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입속에 혀처럼 놀아주지 않으니까 속 터질 때가 많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총장들에 대한 불만, 뭐 혹평 이런 게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뭐 이 반기문 총장이 대중 정치인으로서는 어떨까 그런 복잡다단한 속에서 조정 타협을 이끌어내고 10년간 했다는 점에 네. 있어서는 그 부분은 굉장히 평가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반 전 총장의 이제 대선 행보를 지원하게 될 이른바 반기문의 사람들을 저희가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 저희가 아까도 화면으로 좀 띄워드렸습니다만 김숙 전 유엔 대사 등 외교관 그룹도 있고요. 또 이명박 정부 출신 등의 어떤 그 범여권 출신들도 네. 포함이 돼 있는데 네. 일단
민주당은 이걸 두고 이제 뭐 MB 그룹과 JP가 만나는 뭐 예. MJP 연합이라면서 뭐 흘러간 올드 보이의 집합소다 이런 뭐 견적을 날리기도 했는데요. 일단 보시기에 황장님 보시기에 반기문의 사람들 몇 면을 좀 보시면 어떻게 평가를 하고 지금 이제 외교관 출신, 그다음에 충청권, 그다음에 MB계 예. 이렇게 세 그룹이 이제 뭉친 것처럼 지금 보도가 되고 있죠. 또 네. 몇 면을 보면 특히 MB계 같은 경우는 곽승준 그 MB 때 정책통이었던 곽승준 수석이나 이동관 수석, 그다음에 뭐 안국 포럼에 있었던 김정은 씨라든지 이름이 이렇게 보이는데 저는 이게 강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점은 일단 집권을 했었던 경험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당장 도움이 많이 될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거나 대안을 제시하거나 그런 데 있어서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MB 쪽에 너무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고 그런다면 MB도 대통령 말년에 지지율은 굉장히 낮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MB 쪽 사람들로 이렇게 칼라가 더 씌워지면 반기문 총장한테 결코 유리할 거는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도 조금 말씀을 더 하자면 사실 그 승리 경험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뭐 곽승준 그러니까 MB계의 사람들은 대선 캠프에서부터 있었기 때문에 네. 선거를 어떻게 승리로 이끌지 그리고 국정 경험이 있으니까 정책 수립하는데 일정 부분 도움이 돼서 이제 베이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플랫폼을 형성해 주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대하는데 사실 이 선거에서 대통령이 되려면 우리나라는 중도층 외연 확대가 중요하니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계가 좀 있지 않을까 저도 동감을 하고요. 그리고 그것도 있죠. 사실 MB가 돕고 있는 걸 보면 아까 그 박연차 뭐 몇만 불 수수설과 관련해서 그 수사가 있었던 데가 MB 때거든요. 네. 아마 MB는 보고를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MB기의 사람들이 이렇게 가서 하는 거 보면 그 부분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서 가서 돕는 걸 수도 있는데요. 제가 아쉬운 건 MB기 사람들이 조금 더 뒤에서 도와주는 이렇게 본인들의 어떤 공명심도 있어서 너무 앞에 드러나지 않게 뒤에서 좀 도와주는 그리고 중도층으로 이렇게 외연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 그리고 앞으로는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예. 자, 반정 총장이 조기 대선을 앞두고 캠프를 공개하기도 하고 마포 쪽에 네. 또 출마 채비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 반 전 총장이 특정 정당에 가기보다는 제3지대에서 뭐 보수와 중도를 아우를 것이다. 이런 빅데이터론이 우세한데 어떻게 좀 예측하십니까? 그건 저는 당연히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에 또 이 방송에 이 자리에서 나와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기를 귀국하시면 한 달 정도는 쭉 이렇게 어디 귀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불가피한 측면도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 귀속되는 게 자신의 몸값을 떨어뜨리고 또 더더욱이 여당이 저렇게 지금 아주 뭐랄까 처참지경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반 총장으로서는 여당 쪽에 어딘가를 갖다 선택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반 총장 입장에서 어딘가에 귀속이 되면 그만큼 몸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외연 확장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반 총장으로서는 지금 당장 귀속되기보다는 외연을 넓히는 쪽으로 좀 활동을 해나갈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문제는 지금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예. 그 기간이 길게 주어지지는 않는다는 게 문제겠죠. 네. 그리고 보니까 새누리당 내에서 충청과 영남권 중심으로 의원 7, 8명이 이제 탈당을 해서 반 전 총장의 어떤 그 독자 세력화를 지원할 거다. 그러니까 반 전 총장이 귀국함에 따라서 뭐 예상도 했었습니다만 새누리당의 어떤 그 탈당이 또 러시아가 될 것이다. 예. 이런 예상 나왔었는데 어떻게 좀 개연성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예. 2차 탈당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일정 부분 탈당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특히 충청권 의원들은 반기문 전 총장이 그 유엔 사무총장으로 있는 동안에도 교류가 활발했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뉴욕을 방문하는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에 사실 충청권 의원들은 일정 부분 탈당이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게 설 전일지 설 이후일지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 규모일지는 이제 충청권 이상이 될지 충청권에 한정될지는 모르겠지만 일정 규모 두 자릿수까지 가기가 이제 그게 문제겠죠. 이제 10여 명 안팎에서 이 부분 탈당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래서 지금 뭐 DJP 연합론, 뉴 DJP 연합론 네. 얘기까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아마 충청에서는 제대로 된
그 자신들의 후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뭐 옛날에 JP 말고는 사실상 처음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대가 네.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반 전 사무총장이 대선의 전초기지로 마포역 인근에다 둥지를 틀었습니다. 네. 문재인 전 대표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의 싱크탱크도 마포에 위치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마포 캠프 전쟁이라고도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마포에 몰린 이유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거기 이제 몇 케이스를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손학규 전 대표도 마포에 사무실을 예. 갖고 있죠. 근데 그 마포 쪽이 여의도하고 가깝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그다음에 요새 공실률이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마포 쪽에 좀 공실들이 많이 있는 것 예. 같고요. 상대적으로 여의도에 비해서 임대료도 좀 싸다고 그럴까요? 이런저런 이유가 있고. 예, 그런저런 점들이 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전에서부터도 여의도에서 구하다 안 되면 네. 여의도에서 가까운 마포 쪽으로 오는 게 1순위 검토 대상이죠. 물론 때에 따라서 여의도 반대쪽 영등포 쪽으로 간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네. 영등포 쪽으로 가면 불편한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포 쪽을 또 선호하는 게 보통이죠. 또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많이 도와줘야 되니까 마포가 가깝고 지리적으로도 이제 이점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영등포로 안 가고 마포 쪽으로 가는 거는 광화문 쪽으로 오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이제 목표는 청와대이기 때문에 청와대 쪽을 바라보는 마포로 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전 총장 귀국하면서 아까도 제가 뭐 추가 탈던 얘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여야 정치권에 출렁이는 모습인데요. 현재까지 새누리당, 바른정당 입장에서도 반기문 총장의 행보가 이제 주목될 수밖에 없겠고 네. 관심이 기울을 수밖에 없을 텐데 이 두 정당 어떻게 좀 앞으로 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새누리당은 정치적으로는 적어도 대선 때까지는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당이 되게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아주 심하게 이야기하면 대선 때까지는 사실 식물 정당처럼 돼버리고 말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새누리당 쪽에서는 반기문 총장을 갖다가 지원을 하려고 마음을 먹는 사람들이 있다면 개별적인 탈당을 통해서 결합이 되기가 쉽겠다. 이제 문제는 바른정당인데 바른정당하고 반기문 총장의 결합 가능성은 누구든지 높게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지만 바른정당이 지금 현재는 아이덴티티를 형성을 하고 지지 기반을 확고하게 갖추고 그다음에 누군가를 갖다가 영입해 들여올 만한 태세를 갖다 충분히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반기문 총장으로서도 조금 시간을 갖고 돼가는 걸 좀 볼 거고요. 바른정당 쪽에서도 지금 이미 내부에서 유승민, 남경필 그 의원과 지사가 각각 지금 대선 도전 의사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희들은 이제 됐고 반기문 총장을 옹립해야 되겠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반기문 총장한테 꽃감마를 갖다 바로 보내서 이렇게 모셔온다든지 러브콜을 갖다 세게 보낸다든지 하는 건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그런 절차나 과정들 요 숙성 단계를 갖다 거쳐가면서 결합 모습을 갖다 갖춰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임명진 비대위원장은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왜 우리가 아쉬울 게 있었냐? 반기문 총장이 매달리지 않겠고, 뭐 불임 정당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얼마든지 최근에도 불임해도 이런 뭐 얼마든지 임신을 가능하게 한 게 있다 하면서 이제 얼마든지 자기들도 대선 후보를 낼 수 있다는 자신감에 내비친 인터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뭐 어떻게 좀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싫어하실지 모르지만 여우와 심포도가 생각이 나서 이제 어차피 나한테 내가 먹을 수 없는 거니까 저건 쉴 거야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요. 네. 이소부화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 얘기처럼 좀 어차피 반기문 총장이 새누리당에 갈 가능성 거의 희박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새누리당으로 간다면 정권 교체가 아니라 예. 정권 연장이라고 비출 거고요. 근데 반기문 전 총장 측에서는 정권 교체를 이루어내겠다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이제 사실 새누리당에 갈 가능성은 희박한데 새누리당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임명진 위원장 입장에서는 올 가능성이 희박한데 뭐 오라고 러브콜을 할 수도 없고 또 네. 당내 상황이 지금 아까 국장님은 아주 이렇게 점잖게 말씀을 하셨지만 새누리당 상황이라는 게 지리멸렬하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없어요. 지금 그 인적 쇄신을 둘러싸고 비대위원장님하고 서청원 전 대표가 이 싸움을 오래 끌고 분쟁을 오래 끌고 가실 것 같고 해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충청권 의원이나 TK권 의원 중에서 이제 반기문 전 총장을 돕거나 뭐 이렇게 불임 정당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탈당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뭐 불임 정당이 안 될 수도 있겠죠. 지금 비대위원 중에 김문수 전 지사도 네. 대선 후보를 꿈꾸실 거고요. 뿐만 아니라 정우택 원내대표도 대선에 대한 꿈을 갖고 있으니까 후보야 나올 수 있겠지만 얼마나 의미 있는 후보가 될지 그리고 오히려 보수 세력의 후보한테 도움이 안 되는 왜냐하면 지금도 바른정당의 가장 큰 고민이 세력 형성이 안 되고 지지율이 안 오른다는데 바른정당에 이제 뭐 창당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컨벤션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정강 정책 만들고 하는데 지금 네. 새누리당이 너무 분쟁을 많이 벌이니까 뉴스가 굴러 가니까 예. 언론의 관심이 그런 거조차도 새누리당이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시험 대담도 교수, 예.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두하 전 새누리당 의원, 강석진 전 서울신문 편집국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